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누적 확진자가 1차 대유행의 중심이었던 대구시의 누적 확진자를 넘어섰습니다. 네, 한편 순천시가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이후 처음으로 2단계로 격상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역시 300명대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363명이고 국내 감염, 그러니까 지역 감염 사례가 320명입니다. 서울에서 또 역시나 100명이 넘어서 127명이고 경기에서 62명, 그리고 좀 주춤했던 인천에서도 29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3, 4주 후에 400명대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 예측보다 더 빠른 확진자 수가 지금 이렇게 증가 추세가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전반적인 이 추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를 넘어선 게 지난 11월 13일부터였거든요. 한 네. 사흘 연속 200명대를 보이다가 그것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300명대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일, 5일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경향성이 계속 수치도 증가를 하고 있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추세로 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뭐 일부 전문가들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3차 대규모 확산이 진행됐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차는, 그러니까 1차와 2차는 각각 언제로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전문가분들은? 1차 대유행은 지난번 대구 신천지 신천지고. 때고요. 예. 2차는 8월 사랑제일교회부터 해가지고 서울 도심 집회 때가 2차라고 보고 있고요. 3차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하루 동안 서울에서만 127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서울이라는 도시의 밀집도를 생각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3차 대유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실제로 어제 순천에서는 2단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단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서울과 경기는 어제부터 1.5단계가 시행됐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만 확진자 수가 좀 적다 보니까 23일부터 1.5단계로 올리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아직 23일이 안 됐는데 어제 보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인천에서만의 이제 어제 하루 동안의 확진자가 29명입니다. 전날이 6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29명으로 늘어난 걸 보면 인천 역시도 조금은 더 빨리 1.5단계로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뭐 서울, 경기, 인천 우리가 이른바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권 자체가 하나로 통합돼 있는 네.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 경기만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인천만 나중에 며칠 후에 1.5단계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글쎄 그 며칠이 얼마만큼 경제적인 이익을 볼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다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여파가 며칠 만에 굉장히 급속하게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하나로 유기적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일단 1.5단계 격상을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아서요. 일단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200명이 나오게 되면 격상을 하겠다,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늘은 일단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218명입니다. 200명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 2단계로 바로 좀 격상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라는 입장이 많은데 교수님 의견 어떠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선제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방역 당국, 그러니까 보건 당국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각 부처마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을 할 때에도 예. 딱 정확하게 매뉴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맞춰서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어쨌든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기에 빨리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어떤 방역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뭐 지금 격상 부분이 그러니까 2단계 격상의 조건이 보통 1.5단계 시행 이후에 일주일 동안 일일 확진자 평균이 200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기준의 매뉴얼상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1.5단계 격상한 이후에도 2주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격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선제적인 어떤 방역 조치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봐도 지금 200명이 넘었고 200명 넘는 것이 일주일간 지속되면 단계 격상도 좀 고려하고 있는데 그럼 비수도권 상황은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비수도권 상황도 통틀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 특히 호남권이 가장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광주 같은 경우에도 전남대병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순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2단계로 격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수도권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비교를 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러니까 5월달 이태원 클럽발 네. 확산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이 다수 양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물면서 계속 발생을 해온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은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전파되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지역사회 내에서는 양상은 똑같습니다. 예. 보통 지인을 위주로 해갖고 일상생활 감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 경로 미분류 환자 비율이 15%대로 다시 좀 올라선 부분이 있어서 방역 당국은 언제 어디서 감염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경고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역 대응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학습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분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떤 점을 좀 대처하고 조심해야 될까요? 지금은 뭐 아직 뭐 렘데시비르가 승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효능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그 이외에는 아직도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거든요. 이 네. 상황에서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 감염의 확률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도 다 아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는 가급적 가시지 마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급속하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일 때에는 지인과의 접촉도 피하시는 게 낫겠다. 보통 지인을 만나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고 음식을 같이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밖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생들의 감염이 지금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만 봐도 지금 연세대에 이어서 서강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홍대 기숙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면 다 신촌 일대에 머물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거든요. 그 신촌 일대에 지금 이런 감염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좀 만연해 있다, 확산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지요? 지금은 일단 만연해 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는 있는데 지금 상황부터 시작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연대, 서강대, 뭐 홍대 이렇게 해서 신촌 일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연대 같은 경우에는 누적 확진자 12명이나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대학가들도 한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온라인 대면 수업 병행하는 쪽으로 하면서 일부 대면 수업들이 계속 그렇죠.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과 후에 지인과의 모임,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뭐 술자리나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런 환경들이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온라인 수업할 때도 커피숍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최근에 대학가에서도 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비단 대학가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실제로 과거에는 주로 그 집단 감염이 주요 위험 시설, 그러니까 종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콜센터, 네. 뭐 택배 물류회사, 뭐 이런 상황들에서 요양병원 이런 데서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엔 대규모 확산이 진행된 반면에
지금은 전국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소규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굉장히 확산의 어떤 팽창하는 속도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과거의 상반기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학교 쪽으로 계속 이 전파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걱정되는 부분이 수능이 지금 2주 정도밖에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어제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감염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순천에서 고3 학생이 감염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어떤 점들을 앞으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주 동안에 좀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이 날씨가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독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감기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감과 감기를 비교해보면 독감은 그러니까 굉장히 유행성을 따르는 반면에 감기는 물론 전파력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유행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은 유행성 안 따르고 날씨 변화에 의해서 체온이 변한다든가 면역 시스템이 밸런스가 안 맞게되면 감기에 걸리게 되거든요. 네. 감기 환자의 임상 증상도 코로나19의 일정 부분의 임상 증상과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19인지 판단이 안 서게 되고 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고 그리고 진단 검사 받는 그 텀까지의 시간이 좀 딜레이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 일반 호흡기 환자와 코로나19 환자들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네. 요거에 대한 대책이 방역 당국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나라의 백신과 관련된 그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백신 구매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한국은 가격이 적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안전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지켜보고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신중함은 이전부터 뭐 우리 정부에서도 입장이 뭐 발표되기도 했었던 바도 있습니다만 유럽연합이나 미국 이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신중한 편이라는 걸 좀 조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백신 검증에 좀 신중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백신 구매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약간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은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과거에 7월 달에 대통령께서 8개국 정상과 함께 백신의 분배에 관한 공동기고문을 내셨거든요. 그때 투명성,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고 더군다나 9월 유엔 연설 때에도 언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보건당국에서도 9월 달에 G20에서 실제로 이런 백신의 분배에 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공정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측면에서는 선구매한다는 거랑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EU나 일본 등처럼 선구매 계약을 선뜻 못하는 이유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방역 당국에서 이제 얘기하는 바로는 실제로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이상 반응 등도 검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백신 구매가 좀 늦어지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화이자 백신도 그렇고 모더나 백신도 그렇고 상당 부분 선구매로 해가지고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물량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구매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또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 당시에 일정 물량을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보완도 같이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구매 시점이 늦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3상 진행 중인데 뭐 모더나나 화이자만큼 이렇게 결과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식의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만간에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뭐 다음 주 정도에 늦으면 한 2, 3주 내에는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임상 3상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들이 소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된 발표들은 이렇게 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치료제, 그러니까 코로나19만을 위한 단독 치료제는 아직까지 좀 개발됐다는 소식들이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항체 치료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미 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로서 사용은 되고 있지만 다른 치료제인데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돼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치료제 개발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일단 뭐 백신도 그렇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넘어선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좀 다양성은 있습니다만 플랫폼 자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치료제보다는 개발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약물들을 재창출하는 방식으로 했던 대표적인 게 렘데시비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능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는 어떤 플랫폼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뭐 스크리닝 단계라고 해서 약물들을 쭉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보통 백신보다 치료제 개발이 더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러면? 뭐 둘 다 오래 걸리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RNA든 아니면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 형태든 여러 가지 형태에서 플랫폼 자체가 이미 구축이 돼 있고요. 거기에 코로나19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만 넣어서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실제로 효능이나 안전성 검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임상 네. 시험하는데. 네. 근데 이거를 패스트트랙해갖고 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백신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12월 말 전에 승인을 받아서 올해 안에 배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생산도 문제지만 뭐 유통이나 접종까지 넘어야 할 산이 좀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RNA 백신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RNA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적인 요인에 굉장히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을 굉장히 초저온으로 내려가야지만 하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보관을 해야 되고요. 예. 반면에 상대적으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도씨에서도 6개월 동안 안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해동 후에도 실제로 콜드체인 상태, 그러니까 냉장 상태에서 한 달, 30일 동안은 안정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이나 어떤 그런 보관 면에서는 파이자보다는 모더나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어찌됐든 뭐 효능도 최근에는 뭐 중간 결과긴 합니다만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만약에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이너스 7, 80도를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도 관건이 될 거고요. 실제로 디프리저라고 하는 초저온 그 냉동 네. 기계가 있는데 네, 네. 굉장히 고가 장비고 이 공급을 받는 거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이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냉장고, 그러니까 냉동고만 있어도 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서는 유통이나 어떤 보관 상태에서는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제약사와 생산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 해외 국가들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네. 우리나라를 이렇게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 산업 자체가 과거 이제 수년 또는 수십 년 사이에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제약사에서 백신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 생산 시설 자체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배양 기술이 굉장히 월등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도 전 세계 14개 제약사하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거든요. SK바이오스 포함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숫자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포를 키워야 되는 어떤 백신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대표적인 제약사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